오늘은 리눅스 관리자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컴퓨터 세계에서의 프로세스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파일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라 그러면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고 활성화된 활동적인 그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죠. 중간에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코드인데 활동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한 줄이 거의 결정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명령어들의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프로세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들이 어떻게 화면에서, 우리는 그냥 화면만 보는 거죠. 화면만 보는 건데 이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에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로더라는 게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로더가 호출이 됩니다. 로더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를 메모리로 올려놓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로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더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를 메모리로 적재를 시킵니다. 적재를 시키면 모든 프로그램,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PU가 다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CPU가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메모리에 적재한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행 그 코드도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코드를 전부 다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CPU가 메모리에 적재됐던 모든 코드를 갖고 와서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실제 그 순간순간 실행시켜야 될 코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실행 코드를 CPU가 갖고 옵니다. 그걸 fetch라고 불러요. fetch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얘는 로더, 적재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fetch한다라고 부릅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실제 실행시킬 코드만, 조그마한 실행시킬 코드만 CPU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PU를 주목해서 보면, 이 CPU는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그 실행시킬 코드 조각들을 여기 실행시키고 있는 거겠죠. 전체를 다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의 일부겠네. 그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죠. 프로그램은 그냥 실행 상태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어떤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기능들을 실행시키고 있는 코드의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걸 어찌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는 거고, 프로세스는 CPU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CPU는 뭔가를 코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CPU는 그냥 코드만 실행시키는 거예요. 코드만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룰에 따라서 메모리에서 갖고 와갖고 그때그때 실행만 시키기 때문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리눅스 시스템은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식별을 합니다. 실제 실행 중인 것들 아니면 동작 중인 것들 CPU에서 뭔가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리눅스 커널은 이거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실행될 때마다 프로세스를 하나씩 생성이 되고 그 프로세스에다가 아이디를 하나씩 붙입니다. 아이디를 붙여갖고 요 아이디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해갖고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거에다가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할당해갖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리눅스만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이거는 보면은 익스컨 화면이죠. 윈도우즈 10의 작업관리자 화면입니다. 작업관리자 화면에 보면 이렇게 뭐 앱 이렇게 나오고 도면을 보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나오네요. 그쵸? 프로세스가 앞에서 말하는 그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프로세스예요. 다 프로세스인데 펼쳐보면 여러가지 뭐가 또 나올 테고 얘네들도 다 이제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할당한다고 그랬는데 번호가 안 보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프로그램 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코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 프로세스 아이디는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엔 이제 프로세스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툴로 보게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그냥 작업 관리자에서는 프로세스 아이디까지는 이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프로세스는 뭐 CPU가 현재 뭐 1.6%, 메모리는 11.4% 먹고 있고, 디스크는 이렇게 쓰고 있고, 네트워크 이만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통계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작업 관리자, 윈도우즈 10의 작업 관리자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들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 프로세스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눅스가 부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겠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는 건데 그 프로세스를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첫 번째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init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init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프로세스 아이디는 1번을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리눅스가 부팅하면서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은 뭐겠습니까? 커널이겠죠, 커널. 그쵸? 리눅스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1번 번호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는 리눅스 커널이 되는 겁니다. init 프로세스는 리눅스 커널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init 프로세스를 이제 처음에 커널이 로딩이 되고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이 커널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커널에서 복제를 하면서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를 복제하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다 그러면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다 그러면 리눅스의 1번 프로세스를 복제해 갖고 자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론에서는
무조건 프로세스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리눅스 커널은 init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복제해갖고 뭐 터미널을 실행시키거나 터미널 안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켰다 그러면 터미널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다시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쭉 펼치게 되면은 일종의 트리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네, 그런 게 있고요. PID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 실제 실행되어지고 있는 코드 어디서? CPU에서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코드들을 리눅스 커널이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하나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를 그냥 할당합니다. 숫자를 할당하면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ID라고 부르요. CPU 입장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코드에 대한 ID인 거죠. 커널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딱 하면 PID를 딱 할당하면서 딱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명령어를 하나 알아볼 건데 psTree라는 명령어입니다. psTree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트리 구조로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부모 프로세스인 커널을 기반으로 모두 다 복제하면서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랬죠. 그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쭉 펼쳐놓으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psTree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그거를 트리 구조로 해서 어느 프로세스가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모는 어떤 자식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s 명령어인데 ps 명령어는 이제 프로세스 약자겠죠. 보나마나. 그리고 이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윈도우즈의 자격 관리자 같은 건데 그냥 쭉 한번 뿌려주는 것만 뿐이에요. 자격 관리자는 그냥 딱 실행시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바뀌죠.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데 ps 명령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쭉 그 상태에서 딱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ps 명령어 말고 이렇게 탑 명령어가 있습니다. 탑 명령어가 바로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쭉쭉쭉쭉 변화하는 것들을 화면상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인데 아무 리눅스라도 상관없습니다.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는 배포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psTree 한번 쳐보도록 하죠. 이렇게 딱 치면 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뭔가 실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얘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최고의 부모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init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우분투 16.04 그리고 CentOS 같은 경우에는 CentOS 7으로 넘어오면서 init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시스템 D라고 해갖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기반이 되는 어떤 리눅스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어떤 설비 하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init 스크립트, init 프로세스로 뭔가를 이렇게 했었는데 우분투 16.04 CentOS 7으로 넘어오면서 시스템 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전에는 이곳에 init이라고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D라고 표시가 됩니다. 시스템 D가 최고의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로 이렇게 그 그림을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최고의 부모 프로세스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다 자식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트리 구조로 되어 있죠. 커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은 커널을 기반으로 다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작동도 하고, 그리고 얘가 어떤 크롬 같은 경우에 작동할 때는 이 커널의 환경을 복제를 해갖고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커널을 복제를 해서 자기만의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만큼의 또 자식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죠. 네. 이 PS3는 그런 프로세스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트리 구조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프로세스가 8개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D 같은 경우는 29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줄여갖고. 얘 같은 경우에도 47개, 얘 같은 경우는 21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터미널 프로그램인 SSHD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어 있고, 배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쉘이 하나 주어진 건데, 이것도 역시 SSHD에 복제를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PS3 명령어도 배시 쉘 스크립트에 배시 쉘의 프로세스를 복제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 관계로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S3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PS 명령어는 이제 프로세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로그인한 터미널의 상에서 현재 내 계정으로, 여기 보면 시스템 V라는 계정이죠. 시스템 V라는 계정으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행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도 있죠. 이거는 UX는 사용자, 그러니까 시스템 V 사용자를 위해서 시스템 V 사용자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들 전부 다 보여달라 했을 경우 나오는 것들입니다. 좀 더 많아졌죠,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정보도 더 많아졌어요. 그쵸? 여기 보면 CPU, 메모리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행 시간이 언제인지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PI도 나오죠. 이 PI들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PID가 다 할당되어 있던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면 되는 겁니다. AUX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PS3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시스템 D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in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S 명령어랑 PS3 명령어랑 표시해주는 게 약간씩 틀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6.04 센토스 7으로 넘어오면서 시스템 D로 기반 설비가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in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명령어를 쳤을 경우에 첫 번째 부모 프로세스의 실행 명령어는 init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가 시스템 D예요. 사실상 명령어가 init일 뿐이지. 그래서 보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죠. 커널입니다. 커널. 이 자체가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를 이렇게 쳤지만 명령어는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은 실제 돌아가는 거는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명령 메모리도 많이 먹고 CPU도 먹고 있고 슈르륵 내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그래서 시스템 V라는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루트 사용자, 슈퍼유저가 실행시킨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제 메모리,
CPU 메모리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한번 이렇게 명령을 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예,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처럼 뭔가 이렇게 띠띠띠 돌아가진 않는데, 그렇게 보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tab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tab 명령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뭔가 화면이. 좀 기다리면 다시 바뀝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계속 갱신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앞에 PID가 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사용자는 루트 이렇게 되어 있고, 메모리는 이만큼 먹고, CPU는 이만큼, 메모리 이만큼. 그죠? 작업관리자랑 좀 비슷하게 보이죠, 이게 드디어. 작업관리자랑 비슷해 보입니다. 탑은 실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통계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업 되어 있는데, 업은 이게 부팅에서 흐른 시간, 이걸 보여주는 거죠. 로드 에버리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CPU 전체 CPU 사용률, 그리고 메모리 현재 이렇게 토탈 메모리는 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만큼 프리 메모리다,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 버퍼로는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라고 통계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탑은. 그래서 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걸 종합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CPU를 많이 먹고 있느냐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많이 먹고 있느냐 해서 대조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탑은 굉장히 유용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3초에 한번 이렇게 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좀 약간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짧아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이 명령어들이. 이런 뭐 파라미터라든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 명령어만 쭉쭉 나오고 앞에 명령어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키를 누르거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고, 3초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이것도 뭐 이렇게 1초로 하게 되면 이게 초마다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3초이기 때문에 3초 지난 다음에 한 번 바뀌고, 3초 지난 다음에 한 번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모니터링을 할 때에 좀 급박하게 모니터링 할 때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바꿔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CPU는 이게 토탈 CPU입니다. 토탈 CP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요새는 이제 쿼드코어, 듀얼코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코어 개수대로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 명령어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꽤 길기 때문에. 그리고 간간히 다음번 앞으로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탑은 계속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Q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명령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세 가지 명령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명령어들이었던 거죠. 기초적으로 이제 보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PS AUX 이 같은 경우에도 하도 이제 그냥 막 PS만 쳐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AUX를 그냥 막 칩니다. 그냥 뭐 하나의 명령어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저도 이게 AUX 이건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알고 싶다 그러면 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맨 페이지를 그냥 한번 보시면 옵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도 오래 치다 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그냥 하나의 명령어처럼 막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맨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우리 프로세스를 진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프로세스는 실행시키는 형태에 따라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왜냐하면 리눅스 시스템은 뭐 GUI 빼고 제가 다루고 있는 건 리눅스 서버죠.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다 칩니다.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쳐서 뭔가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는 포그라운드 혹은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의 실행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프롬프트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터미널로 접속을 했는데 그 화면에서 명령을 딱 치면 기다려야 돼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실행시키는 것이 포그라운드 실행 방법입니다. 이 포그라운드 실행 방법은 그냥 디폴트예요. 디폴트 실행 방법이 포그라운드 실행 방법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야지만이 화면에서 내가 다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가 딱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그겁니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해라. 나는 다른 명령어도 치겠다. 터미널을 잡고 있지 마. 터미널 프롬프트를 잡지 말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고 내가 이거를 프롬프트를 계속 쓰겠다. 이렇게 실행시키는 것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실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nsu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갖고 있는, 소비하는, 가지고 있는 것이 포그라운드라는 거죠. 포그라운드를 실행시키다가 뭔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약간 감이 안 좋아서 야, 프로그램 좀 잘못 실행시킨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싶죠.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컨트롤 C를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요. 인터럽트를 걸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포그라운드로 딱 실행을 시켰는데 잠시 프롬프트를 좀 쓰고 싶어요. 물론 다른 터미널을 열어서 또 다른 이렇게 접속 터미널을 열면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키고 있는 걸 잠시 중단시켜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뭔가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 컨트롤 C는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야말로 그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잠시 중단시키는, 잠깐만 멈춰봐, 이런 거 있죠. 실행하고 있는데 야 잠깐만 멈춰봐, 다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죽이는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건 아닌데 잠깐 멈추는, 야 잠깐 멈춰봐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다 포그라운드로 실행시켰을 때만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켰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시켰을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다룰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Z를 이용을 하면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킨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화면에서 봤던 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실행은 그냥 뭐 이렇게 치는 거, 이것도 포그라운드 실행입니다. 그냥 명령어를 치면 다 포그라운드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포그라운드 명령이, 이것도 어찌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포그라운드로 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치고 리눅스 시스템이 결과물을 리턴하고 다시 프롬프트를 주는 형태, 이것이 포그라운드 실행,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끝나지가 않고 있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계속 작동 중인 겁니다. 작동 중인 거고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포그라운드로 실행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키보드가 지금 엔터를 쳤는데 지금 프롬프트가 안 나와요. 그러죠? 이게 포그라운드 실행이라는 겁니다.
키보드 이 프롬프트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백그라운드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백그라운드 실행할 때는 특별하게 이런 길게 쓴 명령어 뒤에 요런 거를 하나 붙여줍니다. 요거를 이제 %라고 부르는데 %를 하나 붙여줘요. 그렇게 되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면서 바로 프롬프트가 떨어졌죠. 이렇게 아까는 프롬프트가 안 나왔는데 엔터 치자마자 프롬프트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 하나가 딱 출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Java ID,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 ID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8079, 18079, y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 ID고 얘는 Java ID라고 해갖고 제가 명령어를 칠 때마다 잡에다가 이렇게 잡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잡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잡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게 되면은 프롬프트가 바로 떨어져 갖고 이렇게 프롬프트 잡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계속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끝났다고 다시 또 알려줘요. 근데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영원히 안 끝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백그라운드 도는 거를 포그라운드로 전환시킨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스탑을 시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백그라운드 말고 잠시 중단시키는 거, 이게 포그라운드로 실행시켰더니만 이렇게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죠. 실행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내가 프롬프트를 잠시 써야겠어. 그럴 땐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탑. 컨트롤 Z를 누르면 이 컨트롤 Z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탑트 됐다라고 나오고 1번 이렇게 잡에다가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잡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잠시 정지된 상태야. 끝난 건 아니에요. 잠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이다가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잠시 멈출 수 있는데 멈췄다는 거는 프로세스를 종료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시 실행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실행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잠시 중단시키고 싶다.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킨 걸 잠시 중단시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잠시 중단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인터넷가 걸려갖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잡스라는 이제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쉘에서 실행시킨 프로세스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인자 없이 그냥 치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든 아니면 포그라운드로 실행되든 아니면 정지되어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잡 번호라 부르는데 이거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는 굉장히 높은 숫자로 주로 많이 나오고 얘는 숫자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1, 2, 3, 4, 5 실행시킨 순서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게 되어 있고 요거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실행시킨 프로세스들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포그라운드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뭐 현재 잠시 멈춘 상태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px 명령어라도 알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정보를 좀 굉장히 넓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단순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킨 거를 백그라운드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거를 포그라운드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쵸?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킨 걸 영원히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바꿔놓고 실행시키게도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프롬프트 받아갖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걸 잠시 포그라운드로 올려놔갖고 얘가 뭐 어떤 출력물을 화면에 뿌리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정지되어 있는, 잠시 멈춰 있는 프로세스를 꺼내올 때에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행되고 있는 상태의,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의 프로세스도 얼마든지 포그라운드로 이제 꺼내올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일 때만 좀 안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포그라운드로 돌고 있는데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돌리려고 하면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다.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든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하나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런 명령어들인데, 이거를 한번 실행시키는 걸로 하죠.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게 포그라운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잠시 중지를 시킨 다음에 프롬프트를 하나 받습니다. 중지를 시키면 잠시 멈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 아이디를 하나 할당해주고 스타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잡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가 실행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돌리기 위해서 bg 명령어를 치고요. 그래서 잡 아이디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그라운드 명령어를 입력할 때에 썼던 %를 붙여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runn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이거를 포그라운드로 빼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잡 아이디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으로 이렇게 해주면 바뀌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로그인한 터미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가 보이지가 않아요. 잡이. 그렇죠? 이 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잡스라는 명령어는 내가 현재 로그인한 터미널 세션 내에서만 이제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세션으로 로그인했을 경우에 이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 돼갖고 포그라운드가 스타트 됐기 때문에 다시 포그라운드를 실행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끝내려고 그러면 컨트롤 C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것도 꺼내올 수 있느냐? 당연히 꺼내올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이제 실행이 됐는데, 있죠. 이거를 1번 이렇게 되면 포그라운드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꺼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닝 상태일 때도 꺼내올 수 있어요. 꺼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저도 잘 권장은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이게 금방금방 되지, 약간 좀 무겁거나 약간 좀 큰 걸 돌릴 때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이걸 잘 안 씁니다. 백그라운드 돌린 거를 포그라운드로 잘 안 가지고 와요. 포그라운드로 돌린 거를 백그라운드로는 전환을 잘 시키는데 걱정 없이, 예전에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 갖고 이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 제가 요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vim으로 뭔가를 편집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써먹습니다. 이렇게 파일 열어갖고 하다가 다른 파일을 봐야 될 경우가 생겨요. vim은 잠시 멈춤, 컨트롤 C는 먹지는 않습니다. 컨트롤 C는 안 먹어요. vim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컨트롤 Z를 막지는 않았어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탑도 되죠. 그쵸? 프로세스가 스탑도 돼갖고 프롬프트로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막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거 봐야 되나? 이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건 이거였네.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포그라운드로 전환시키면 실행이 다시 이어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써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VIM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탭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탭 이용해도 되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연 거죠. 컨트롤 G 누르면 다시 또 스탑이 되는데 이번에는 번호가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세션에서의 실행 중인 잡들,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들이 어떤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이제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죠. 1번을 하겠다. 1번 이렇게 막 편집하다가 다시 또 2번 뭔가 또 봐야겠네. 2번은 아까 이랬던 것이 2번이었으니까 2번 실행시키면 다시 2번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갖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2번 편집해야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잠시 멈춤 누른 다음에 뭔가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얘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얘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스 명령어와 컨트롤 Z 그리고 뭐 FG 명령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저만의 방법. 이제 소개를 시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거죠. VIM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켜버리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면은 VIM을 포그라운드로만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눌러서 2번 이제 하고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로그인 두 번 했기, 세션을 두 개를 이렇게 접속을 두 개를 열었기 때문에 이게 가지가 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달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들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포그라운드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몬이라는 거 부르는 것들인데, 데몬은 백그라운드처럼 실행되는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윈도우즈에 뭐랑 비슷하냐면요, 서비스 아시나요? 서비스? 네, 서비스와 비슷한 겁니다. 네, 서비스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서비스 콘솔 창인데, 이게 보면은 수동, 자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팅할 때에 자동으로 실행시키게끔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죠. 서비스 시작, 중지, 일시 정지,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 윈도우즈에서는 요거를 이제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콘솔 창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또 서비스라고 불러서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데몬. 네, 데몬이라고 부르는데 백그라운드처럼 동작하는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거를 데몬을 제어해주는 것이 시스템 D라고 하는 건데, 시스템 D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눅스 시스템의 가장 기반이 되는 설비라고 그랬죠. 네, 그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몬을 관리해주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스템 CTL이라고 부르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 제어를 해주는데, 어쨌거나 그런 데몬 같은 게 있다. 데몬은 윈도우즈의 이런 서비스 관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GUI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시작 버튼, 중지 버튼, 일시저장 버튼 이렇게 다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CTR 명령을 가지고 뭐 스타트, 리스타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데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데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을 해갖고 쓰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서비스 이 콘솔 창에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해서 자동으로 시작되게 할 수도 있고 중지하게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관리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데몬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스템 D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그걸 제어하는 것을 시스템 CTR 명령어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따로 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서비스 관리라든지 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어떻게 하는지 운영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떼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데몬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는 윈도우즈의 서비스 콘솔 창과 비슷하다. 단지 명령어로 다 하는 거고 그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데몬이라고 부른다.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종료시키는 방법인데 특히나 이제 데몬 프로그램 같은 거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시스템 CTL 같은 걸로 이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종종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않을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법 또한 내부적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kill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게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kill 자체가 굉장히 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죽이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kill 명령어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명령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런 어떤 신호를 받게 될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그의 신호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프로세스는 신호를 주고받는다. 신호를 받고 시그널을 받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령어가 kill이라고 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kill은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럼 시그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kill 한다면 마이너스 L, L입니다. 대문자 I가 아니라 L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시그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종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쓰느냐 저도 잘 몰라요. 다 안 써봤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몇 가지만 갖고 와봤는데 그러면 시그 이제 HUP 있는데 이거 이제 행업 줄인 겁니다. 행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텀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앞에 SIG는 시그널로 되는데 뒤에가 종류 이름이죠. 그래서 거꾸로 있습니다. 행업 시그널, 텀 시그널, 킬 시그널 이런 식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시그널을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10번 유저 1 시그널도 쓰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아파치 다룰 때 주로 많이 썼는데 어쨌거나 주로 많이 쓰는 거 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15번이 기본적인 바이 디폴트 시그널입니다. 아무런 옵션도 없이 킬 한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게 되면 그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보내는 시그널이 15번 텀 시그널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텀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셧다운 하라고 하는 명령, 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받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셧다운 하게 되어 있고요. 행업 시그널은 주로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 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다시 읽어드리는, 그러니까 설정 파일을 바꾸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외부에서 뭔가 쓰고 있을 때 종료했다 다시 시작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속적으로 계속 실행시키면서도 그 설정 파일이 변경된 것을 반영시키는 그럴 때에 이 행업 시그널을 많이 보냅니다. 킬 시그널은 텀 시그널과는 다르게 터미네이티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그냥 그야말로 반강제로 이제 죽여버리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주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강제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가끔씩 강제 종료 쓰시죠.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강제로 종료하는 게 있나요? 윈도우즈 같은 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종료하기 막 날리게 되면은 뭐 팝업창으로 뭐 잘못된 연산 뭐 수행했습니다 해서 뭐 취소 버튼 누르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 킬 시그널을 날리게 되면 킬 시그널은 이제 그야말로 그냥 강제로 커널이 프로세스를 그냥 강제로 죽여버립니다. 텀 시그널은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텀 시그널을 받아도 멀쩡하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작동하는 프로세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같은 프로세스들은 좀 잘못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텀 시그널을 먼저 보내보고 안 된다 하게 되면은 킬 시그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텀 시그널을 받으면 프로세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디스크에 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다 정리를 해요. 작업장 정리하듯이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메모리 상에서 들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도 다 디스크에다가 다 쓰고, 그런 다음에 셧다운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킬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은 그런 여유를 안 줍니다. 강제 종료를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장 안 하게 해서 그냥 강제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동 저장 기능을 안 켜놓으면 다 날아가겠죠. 저장 기능을 켜놓으면 몇 초 전까지는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킬 시그널을 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를 그냥 반강제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손실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킬 시그널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텀 시그널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죽는다 했으면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것이 킬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킬 시그널을 막 남발해버리면 안 됩니다. 텀 시그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킬 시그널을 쓰는 거지, 그냥 뭐 처음부터 킬 시그널만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방법,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컨트롤 C라든지 컨트롤 Z 누르는 것도 다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거죠. 인터럽트 시그널 같은 걸 다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다 시그널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포그라운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포그라운드를 실행시킬 때는 다른 걸로 한번 열고요. 탐 명령어를 한번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자 yes 해갖고 지금 명령을 쳤는데 제가 실행시킨 거죠. PID는 9391이에요. 근데 CPU가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얘가 혼자. 그죠? 로드 에버리지 살짝씩 오르고 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CPU를 막 100% 막 몇 분씩 막 잡아먹는다 그러면,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됩니까? 종료시켜야겠죠. 아니면 종료시키기 전에 누가 실행시켰는지 알아보고, 야, 네가 실행시켰냐? 좀 너무 과하게 오동작하는 것 같다. 좀 중단시켜봐.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얘를 종료시켜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킬 명령어를 이용을 한다. 킬 명령어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15번 이걸 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번호를 준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5번 시그널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번 시그널은 킬 명령의 기본 시그널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옵션에다가 PID만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화면에 뭔가 찍혔죠?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지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예, 터미네이트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되어 있죠.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탑 명령을 쳐서 이렇게 뭐 확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PID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킬 명령어를 쓰려고 그러면 PID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탑 명령어를 써서 알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걸로도 알 수도 있고 이걸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복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CPU가 100% 먹는 것이 얘다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걸로 복사를 한 다음에 해도 역시 쉽게 되어 있죠.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켜도 역시 얘가 100% 먹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프로세스 아이디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엔터 한번 치게 되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라서 바로바로 죽는데, 안 죽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킬 시그널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그게 9번입니다. 9번 여기, 예. 킬 시그널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킬 시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킬 시그널을 보내도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명령어가 yes이기 때문에 yes로 이게 그랩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9,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으로 줘갖고 어떤 종류의 시그널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9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다음에 PID 값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역시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달라졌죠. 그렇죠? 여기는 termina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killed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고, 보통은 얘는 이제 아무런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날 텐데,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아야겠네요. 1번 시간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번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행업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얘는 행업 받으면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보통 행업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프로그램들, 잘 만들어진 어떤 데모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이제 행업 받았다고 그런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은 이제 큰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다 시그널을 보내면서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세스를 제어할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부터 이 킬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텀 시그널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 죽어 얘가,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킬 시그널을 보내서 시스템을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이제 킬 시그널 쓰면 강력하니까 무조건 다 죽겠죠. 그래서 강제 종료를 너무 남발하면 데이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을 한번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고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뭐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인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PID를 할당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상태를 볼 수 있는 명령어,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이들을 실행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매우 간단하면서도 조작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냥 쉽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탑 명령어, 그리고 PS 명령어, 이 둘은 좀 세세하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굉장히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 번씩 찾아보고 반드시 한번 익혀보시는 것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눅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